안녕하십니까. 에듀앙닷컴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에너지 관리 기능사 필기 기출 문제 2016년 2회차 3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1번.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해서 배관의 이음부와 전기 전멸기 및 전기 접속기와의 거리는 최소 얼마 이상 유지해야 하는가? 갈로에 보시면 용접 이음매는 제외한다 라고 돼 있는데, 일단 이 문제에서 답은 3번 30cm가 됩니다. 근데 이게 논란이 많이 됐죠. 왜냐하면은 어떤 문제에서는 15cm가 답이었고 어떤 문제에서는 30cm가 답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수소문도 많이 해보고 알아보기도 많이 알아봤는데 결국은 기준이 좀 다릅니다. 뭐냐면 우측의 해설에 나와요. 우측의 해설에 보시면 사용자 공급관이냐 혹은 도시가스 내관이냐에 따라서 다른 건데, 자, 첫 번째 사용자 공급관의 경우 동그라미 2번 항목에 나와요. 전기 전멸기 및 전기 접속기는 30cm 이상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사용자 공급관을 기준했을 때예요. 근데 밑에 보시면 도시가스 내관일 경우 마찬가지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전기 전멸기 및 전기 접속기의 거리는 15cm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상 31번 문제는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왜? 정확한 기준을 명시를 안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문제 끝에 단 사용자 공급관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무조건 답은 3번 30cm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지문이 없다 보니까 우리 수험자들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상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지만 출제 측에 약간의 미스가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아예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 30cm든 15cm든 둘 중에 한 문제는 아예 배제시켜 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이런 논란이 발생하지 않지. 아니면은 아예 정확하게 기준을 명시해 버린다든가. 자, 그래서 이런 후속 조치가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찌됐든 간에 2016년도 2회차에 출제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답은 3번 30cm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2번. 고체 연료의 고위 발열량으로부터 저위 발열량을 산출할 때 연료 속의 수분과 다른 한 성분의 함유율을 가지고 계산하여 산출할 수 있는데 이 성분은 무엇인가 라고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한번 배웠듯이 고위 발열량 구하는 공식이 있었죠. 고위 발열량 뭐였어요? H는 H 더하기 600에 9H 플러스 W라는 공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H가 고위 발열량, 다른 말로는 총 발열량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H이 저위 발열량 또는 진 발열량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쪽에 있는 거 600의 9H 플러스 W라는 게 기화잡열이라는 게 있었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저위 발열량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요 기화잡열이 넘어가면 되잖아. 그래서 H은 H-600에 9H 플러스 W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고위 발열량으로부터 이 저위 발열량을 구하고자 할 때 뭡니까? 요 W가 뭐야? 수분이란 말이야. 그렇다면 이 수분을 제외하고 다른 한 성분 뭡니까? 요거 H 수소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수분 W를 제외한 한 성분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으니 요 H 수소라는 녀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2번의 답은 2번 수소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33번. 배관 보온재의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돼 있네요. 자, 보온재 선정이라고 했죠. 1번 안전사용 온도 범위 당연히 중요합니다. 이 안전사용 온도 범위에 따라서 보온재로 쓸 것이냐 아니면 보냉재로 쓸 것이냐 이런 것들이 갈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1번 맞고, 그 다음 2번에 보온재 가격 중요하죠. 그 다음 3번 조금 이따 보고 4번에 보시면 공사 현장의 작업성이라고 돼 있는데 당연히 중요하죠. 공사 현장에 갔는데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시공하기가 어려워. 이거 골치 아프단 말이야. 그래서 1번, 2번, 4번은 다 맞고요. 3번에 보시면 해체의 편리성이라고 돼 있는데 보통 보면은 보온재를 시공하고 나서 배관을 철거하지 않는 이상 요 보온재를 다시 제거할 일은 거의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33번에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번입니다. 해체의 편리성까지는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34번. 보일러 보존 시 동결사고가 예상될 때 실시하는 밀폐식 보존법은 이라고 돼 있네요. 답은 1번 건조 보존법입니다. 자, 그래서 동결사고가 일어나는 원인이 뭔데, 동체 내부에 물이 있으면 물이 얼었다가 녹았다가 얼었다가 녹았다 하면서 동체를 파손시킨단 말이에요. 이게 동결사고예요. 자, 그렇다면 보일러 내부에 물을 다 제거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물을 다 빼주고 혹시 남아있을 수 있는 물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수분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내부를 가열한다거나 혹은
흡수제를 넣어가지고 완전히 건조시키고 보존합니다. 자, 이게 건조보존법. 그래서 동결사고가 예상될 때는 건조보존법을 실시한다. 그러므로 34번의 답은 1번. 자, 다음 35번. 파이프와 파이프를 홈 조인트로 체결하기 위하여 파이프 끝을 가공하는 기계는 답은 4번. 그루빙 조인트 머신이라고 해요. 그리고 자세한 사항은 우측에 해설이 있으니까 해설과 그림 있죠? 참고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36번. 증기주관의 관말 트랩의 드레인 포켓과 냉각관 시공 요령이다. 다음 관로 안에 적절한 것은 이라고 돼 있네요. 자, 요 36번 같은 경우는 교재 140페이지에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알맞은 답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증기주관에서 응축수를 건식환수관에 배출하려면 주관과 동경으로 100mm 이상 내리고 하부로 150mm 이상 연장하여 드레인 포켓을 만들어준다. 냉각관은 트랩 앞에서 1.5m 이상 나간으로 배관한다. 이렇게 해줘야 답이 돼요. 그래서 요거를 간단하게 그림으로 그리면 요렇게 이제 주증기관이 있다라고 칩시다. 물론 이 주증기관 같은 경우는 방열기를 모두 통과하고 요게 라디에이터예요. 방열기를 모두 통과하고 이제 환수되는 라인의 주증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환수되기 직전에 배관을 어떻게 하느냐, 건식환수 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말인데, 자, 이때는 증기주관 끝에서 100mm를 내립니다. 이렇게 100mm 이상 내리게 됩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이음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100mm 지점이라면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150mm를 더 연장을 해요. 여기서 150mm를 더 연장해서 여기에다가 드레인 포켓을 설치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관을 설치합니다. 나관이 뭐였어요? 노출된 관. 그래서 나관을 최소 1.5m 이상 설치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트랩에 들어가기 전에 나관, 노출된 관에서 다 증발하지 못한 일부 증기가 응축해서 트랩 쪽으로 공급되라고 이렇게 노출관을 설치한다라고 했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트랩을 설치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트랩에서 응축된 응축수는 이렇게 건식환수 되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내용이 140페이지에 그대로 나오고요. 그러니까 36번의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37번. 보일러수에 불순물이 많이 포함되어 보일러수의 비등과 함께 수면 부근에 거품의 층을 형성하여 수위가 불안정하게 되는 현상은, 자, 거품을 발생시키는 현상 뭐였어요? 포밍.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포밍이 심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물이 날아튀죠. 이런 거를 비수현상, 다른 말로 프라이밍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프라이밍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은 증기가 치출되면서 이 비수가 같이 섞여 나가는 뭐예요? 캐리오버가 발생하는 거고, 같이 증기랑 물방울이랑 섞여 나가니까 결국은 워터 해머링, 수격 작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뭐 여기서 4번의 공동현상 같은 경우는 주로 보면 펌프에서 발생하고요. 다른 말로는 캐비테이션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한번 짚어드렸기 때문에 공동현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우측 해설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37번의 답은 거품을 형성한다라고 했으니까 답은 1번 포밍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38번. 수질이 불량하여 보일러에 미치는 영향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돼 있네요. 자, 보일러의 수질이 나쁘면 어떻게 돼요? 내부에 이물질, 불순물, 그리고 스케일 이런 것들이 생성되죠. 그럼 보일러 입장에서는 좋을 게 하나도 없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요럴 때 미치는 영향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으니까 1번에 보일러의 수명과 열 효율에 영향을 준다. 이거는 맞겠죠. 안에 이물질, 스케일 등이 생기면 어떻게 돼? 수명이 짧아지고 열 효율은 감소될 테니까. 자, 그 다음 2번에 고압보다 저압일수록 장애가 더욱 심하다라고 돼 있는데 요게 틀렸습니다. 고압일 때보다 저압일수록 장애가 적고요. 반대로 고압일수록 장애가 더 심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거리가 먼 거는 2번이 될 거고요. 그 다음 3번 보시면 부식현상이나 증기의 질이 불순하게 된다. 맞죠? 그 다음에 4번도 수질이 불량하면 관계통에 관석이 발생한다. 스케일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1번, 3번, 4번은 맞고 38번에 틀린 것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39번 문제. 두께 150mm, 면적이 15m 자승인 벽이 있다. 내면 온도는 200도씨, 외면 온도가 20도씨일 때 벽을 통한 열 손실량은 단 열 전도율은 0.25kcal/m/h 도시이다 라고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요 공식 Q는 K, F, 델타 T로 푸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K라는 게 열 통과율, 다른 말로는 열 관리율인데 여기에서는 열 통과율을 주지 않았어요. 대신에 뭘 줬습니까? 열 전도율을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요 K 대신에 L분의 람다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 L이라는 게 벽체의 길이, 다른 말로 두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길이다 보니까 단위는 미터가 되는 거고요. 분의 람다라는 거, 열 전도율의 단위는 나오죠. 거기 갈로 안에 보시면 킬로 칼로리 퍼 미터 아워 도시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미터 두 개가 들어가니까 결국 뭐예요? 미터 곱하기 미터는 미터의 자승 아워 도시가 된다라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돼? 열 통과율과 단위가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 공식을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도 풀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공식을 다시 바꿨으면 Q는 L분의 람다의 F의 델타 T로 구하시면 되죠. 그대로 넣습니다. 여기서 L이 두께가 150mm라고 했기 때문에 미터로 바꿉니다. 1000을 나누세요. 그러면 0.15m가 되는 거고 분의 람다 열 전도율 0.25가 들어가는 거고 곱하기 벽체의 면적이 15m의 자승. 그래서 15m의 자승 단위는 조금 이따 정리할게요. 그 다음 곱하기 온도차는 200에 마이너스 20도씨가 되겠죠. 그래서 단위 정리 한번 해보면 요게 이 열통과율과 단위가 같다라고 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래서 킬로칼로리 퍼 미터 자승 아워 도시가 되고요. 그 다음 15는 면적이었죠. 미터의 자승 곱하기 요건 온도차 도시가 됩니다. 그럼 사라지니까 남는 거는 킬로칼로리 퍼 아워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 이제 답을 한번 구해보게 되면은 4,500 킬로칼로리 퍼 아워가 된다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1시간 동안 4,500 킬로칼로리의 열량이 손실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39번의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40번 문제 온수난방 배관 시공 시 이상적인 기울기는 이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요 40번 문제 같은 경우는 교재 143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온수난방 배관 시공 시 이상적인 기울기는 250분의 1 이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40번의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1번 문제 온수난방 설비의 내린굽의 배관에서 배관 아랫면을 일치시키고자 할 때 사용되는 이음새는 이라고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우리 이음새 중에 이렇게 생긴 이음새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겨가지고 배관이 이렇게 들어가고 배관이 이렇게 들어갔을 때 직경은 바뀌었지만 배관의 직경은 바뀌었지만 아랫면은 일정한 이음새가 있었죠. 요런 이음새를 뭐라고 합니까? 편심 내두셔.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그리고 뭐 다른 말로는 편심 이경 소켓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자, 그리고 뭐 참고적으로 1번의 소켓 같은 경우는 직선 이음에 사용을 하는 거고 3번의 유니언은 직선 이음인데 분해 또는 조립이 가능한 이음새였고요. 그 다음 4번의 이경 엘보는 엘보는 엘보인데 경이 두 개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25에 20 엘보 이런 식으로 그 직경이 다른 엘보를 이경 엘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41번의 답은 2번 편심 내두셔가 되고요. 자, 그 다음 42번 다음 보온재 중 유기질 보온재에 속하는 것은 뭡니까? 유기질 하면은 펠테코기, 펠트류, 텍스류, 코르크, 기포성 수지였죠. 자, 그래서 42번의 답은 4번 기포성 수지. 자, 그 다음 43번 배관 지지구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라고 돼 있네요. 자, 요 43번 같은 경우는 교재 200에서 202페이지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거기 보시면 배관 지지구의 종류가 모두 나옵니다. 그래서 1번에 파이프슈, 2번에 콘스탄트 행거, 3번에 리지드 서포트 모두 배관 지지구가 맞고요. 그렇다면 아닌 것은 4번 소켓이 되는 거죠. 소켓은 뭐예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양쪽의 배관을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이게 뭐야? 직선 배관에 사용하는 이음새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배관 지지기구가 아니고 배관 이음새의 하나입니다. 자, 그러므로 43번에 지지구의 종류가 아닌 것은 4번 소켓이 되겠죠. 자, 그 다음 44번 보일러의 점화 불량의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돼 있네요. 자, 1번 댐퍼 작동 불량. 그렇죠. 댐퍼 작동이 불량하면 공기량이 불량할 거 아닙니까? 부족할 수도 있고 너무 많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점화 불량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그 다음 2번에 파일로트 오일 불량이라고 돼 있는데 요건 말이 이상해요. 그래서 파일로트 오일이라는 거는 파일로트 장치가 결국 뭐예요? 우리가 소형 장치 말고 대형 장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엄청나게 큰 밸브다. 그건 사람의 힘으로 못 열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 그게 오일 배관 같으면
하면 오일의 유압을 이용해서 밸브를 여는 장치를 파일로트 장치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오일이 불량하다? 이건 어때? 연소랑은 아무 관계가 없겠죠. 그래서 이 밸브를 조작하기 위해서 혹은 큰 장치를 조작하기 위해 필요한 오일이기 때문에 점화랑은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게 파일로트 오일이 아니고 파일로트 버너가 불량이다 그러면은 이게 점화 불량의 원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일로트 버너 자체가 착화용 버너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파일로트 버너가 불량했다 그러면 그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파일로트 오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답이 돼요. 그래서 틀린 것은 2번. 나머지 뭐 3번에 공기비의 조정 불량 1번하고 똑같죠. 공기의 양이 불량하니까. 그 다음 4번에 점화용 트랜스의 전기 스파크 불량. 그래서 스파크 타다다닥 튀어주는 상태에서 오일을 뿜어줘야 되는데 스파크가 제대로 튀지 못하니까 착화가 제대로 안 되는 거지. 자, 그래서 44번에 점화 불량의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5번 다음 방열기 도시기호 중 벽걸이 종형 도시기호는 이라고 돼 있네요. 자, 요 45번 같은 경우는 교재 7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벽걸이 종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벽걸이 뭐예요? W. W가 뭐의 약자죠? 월, 벽의 약자란 말이야. 그래서 벽걸이 종형 뭡니까? 수직이야, 수직. 그죠? 그래서 수직을 버티컬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벽걸이 수직형, 다른 말로 벽걸이 종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벽걸이 횡형 혹은 벽걸이 수평형이라고 했다면 호리젠탈, H가 들어가 주는 거죠. 자, 그래서 45번에 벽걸이 종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WV 해가지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46번 관의 접속 상태 결합 방식의 표시 방법에서 용접이음을 나타내는 그림 기호로 만든 것은 해서 용접이음 도시기호가 이렇게 생겼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었어요. 이렇게 표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용접이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46번의 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우측에 해설 잘 나오니까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47번 보온 시공 시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가지고 자, 1번 보온재와 보온재의 틈새는 되도록 적게 한다. 맞습니다. 그래야 보온 효율이 높아요. 그 다음 2번에 겹친 부위 이음새는 동일선상을 피해서 부착한다. 그렇죠. 동일선상에 놓으면 겹치니까 이거를 피해줘라 요 소리죠. 그래서 2번도 맞고 그 다음 3번은 조금 이따 보고요. 4번에 보시면 보온의 끝 단면은 사용하는 보온재 및 보온 목적에 따라서 필요한 보호를 한다. 아, 맞아요. 그래서 1번, 2번, 4번은 맞는데 3번에 보시면 테이프 감기는 물, 먼지 등의 침입을 막기 위해 위에서 아래쪽으로 향하여 감아 내리는 것이 좋다라고 돼 있죠. 근데 이게 틀린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제가 직접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게 배관이 아니고 보온재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보온재가 없어요. 그래서 요 두 개를 준비했고요. 요게 위아래죠. 위아래 변함 없고 요 상태에서 제가 요게 이제 보온 테이프다라고 칩시다. 보온 테이프도 없고 보온재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걸로 대용으로 하는 거예요. 전기 테이프 하면 안 보일 것 같아서. 자, 그래서 이 지문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테이프 감기는 물, 먼지 등의 침입을 막기 위해 위에서 아래쪽을 향해 감아 내린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감아 내려 볼게요. 위아래 변함 없이 요 상태에서 테이프를 감아서 요런 식으로 감아 내리는 거야. 이 테이프가 내려가면서 감기게끔 이런 식으로 보온을 해준다라는 소리예요. 보온 테이프를 이렇게 감아서. 자, 그래서 이게 종이 테이프예요. 여러분들 잘 보이라고 제가 별도로 준비했는데 자, 이렇게 제가 방금 위에서 밑으로 감아 내렸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펜 잘 보세요. 이제 비가 내린다라고 치면 빗물이 이렇게 흘러내릴 거 아닙니까? 그럼 빗물이 이렇게 흘러내리다 어떻게 돼? 요 틈에 걸린다라는 무슨 말입니까? 이 걸린다라는 말은 결국은 빗물이 이 틈새로 스며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아 내리면 빗물이 보온재 테이프 안쪽으로 스며 들어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자, 또 다른 배관을 준비했지요. 그래서 방금 위에서 감아 내렸잖아요. 이번엔 감아 올려 볼게요. 그래서 위아래 변함없이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감아서 올려 봅시다. 이렇게 감아 가지고 올리는 거야. 조금 감기는 게 허접하더라도 그냥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급히 구해서 급히 감고 있어요 지금. 이거 필기 촬영한다고 종이 테이프도 급히 구해가지고 PVC도
학교에 남는 거 억지로 한 동아리 끊어와가지고 이렇게 감았습니다. 자, 그래서 보온 테이프가 이렇게 감겨 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비가 내린다고 칩시다.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되냐? 빗물이 쪼르르르르 그냥 자연스럽게 걸리지 않고 쭉 미끌려 내려가요. 즉, 요 밑에 있는 게 덮여서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아래쪽에 있는 게 덮이는 거지,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어때요? 위쪽으로 감기는 게 위로 올라온단 말이야, 면이. 그러니까 당연히 빗물은 이렇게 스며들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테이프를 위에서 감아 내리면은 빗물이 스며듭니다. 근데 테이프를 밑에서 위로 감아 올리면 어떻게 돼? 스며들지 않고 빗물이 스르륵 흘러내려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답은 틀린 것은 했으니까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테이프 감기는 물, 먼지 등의 침입을 막기 위해 위에서 아래쪽을 향해 감아 내리는 게 아니고 감아 올리는 겁니다. 아래쪽에서 위로 감아 올려야 된다. 자, 그래서 47번에 틀린 것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48번 문제. 온수난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단관식은 보일러에서 멀어질수록 온수의 온도가 낮아진다. 그렇죠. 관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저 멀리 갈수록 저 뒤쪽에 있는 방열기는 조금 식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1번 맞고, 그 다음 2번에 복관식은 방열량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밸브의 조절로 방열량을 가감할 수 있다. 그래서 관이 두 개니까 우리가 열량 조절이 용이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3번에 역기한 방식은 각 방열기의 방열량이 거의 일정하다. 그렇죠. 역기한 방식을 이용하는 이유가 뭐예요? 각 방열기의 유량 분배를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 유량 분배가 균등하니까 이 열량도 어때요? 균등하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1, 2, 3번은 다 맞고 틀린 건 4번입니다. 증기난방에 비하여 소요 방열 면적과 배관경이 작게 되어 설비비를 비교적 절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반대입니다. 증기난방보다 열량이 작기 때문에 소요 방열 면적을 키워야 되죠. 키워야 되니까 배관경, 직경을 크게 합니다. 그리고 크게 하게 되니까 부속 설비도 커지겠죠. 그로 인해서 설비비는 많아진다라고 배웠죠. 자, 그러므로 48번에 틀린 것은 4번. 자, 그 다음 49번 온수 보일러에서 팽창 탱크를 설치할 경우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틀린 건 1번이에요. 1번 한번 보시면 밀폐식 팽창 탱크의 경우 상부에 물빼기 관이 있어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우측에 해설 한번 보시면 밀폐식 팽창 탱크는 물빼기 밸브가 없고 개방식 팽창 탱크는 물빼기 배관이 하부에 설치된다. 그래서 밀폐식에는 아예 없는 거고 개방식일 경우에만 물빼기 배관이 하부에 설치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9번에 틀린 거는 1번이고요. 나머지는 맞으니까 한 번씩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50번 문제. 배관의 나사이온과 비교한 용접이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돼 있네요. 자, 그래서 나사이음을 우선 그려보면 요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배관이 안쪽에 나사를 내서 요렇게 연결하는 형식이고요. 그 다음에 용접이음 같은 경우는 엘보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배관을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 맞대어 붙이죠. 요런 식으로 맞대어 붙입니다. 자, 이때 배관의 나사이음과 비교한 용접이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네요. 자, 1번 나사이음부와 같이 관의 두께에 불균이란 부분이 없다. 그렇죠. 얘는 직경이 거의 일정에 가는 반면 얘는 어때? 이렇게 두꺼워졌다가 다시 또 얇아졌다가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1번 맞습니다. 요 불균이란 부분이 얘에 비해서는 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 2번에 돌기부가 없어 배관상의 공간 효율이 좋다. 그렇죠. 얘는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는 반면 얘는 거의 일정에 가니까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얘에 비해서 공간을 적게 차지한다라는 거죠. 나사이음에 비해서. 그래서 2번도 맞고, 그 다음 3번에 이음부의 강도가 적고 누수의 우려가 크다라고 돼 있는데 용접이음이 어때요? 용접했기 때문에 이음부의 강도가 크고 누수의 우려가 작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틀린 거는 3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는 변형과 수축, 잔류, 응력이 발생할 수 있다. 왜 그래? 용접할 때 순간적으로 고열을 받잖아요. 그래서 열에 의한 신축작용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4번도 맞습니다. 변형과 수축, 잔류, 응력이 발생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50번에 틀린 것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51번. 보일러 내부의 건조 방식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건조제로 생석회가 사용된다. 맞아요. 그 다음 2번 가열장치로 서서히 가열하여 건조시킨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 다음 3번에 보시면 보일러 내부 건조 시 사용되는 기화성 부식 억제제 VCI는 물에 녹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측에 해설 보시면 기화성 부식 억제제 VCI는 물에 잘 녹아 희석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자, 그래서 51번에 틀린 것은 3번입니다. 물에 잘
잘 녹아요.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보일러 내부 건조 시 사용되는 기화성 부식억제제 VCI는 건조제와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요거도 맞는 답이 되겠죠. 자, 그래서 51번에 틀린 것은 3번. 자, 그 다음 52번 보겠습니다. 증기난방 시공에서 진공한 수식으로 하는 경우 리프트 피팅을 설치하는데 1단의 흡상 높이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돼 있네요. 자, 요 52번 같은 경우 교재 141페이지 나오고요. 그리고 워낙에 많이 나왔던 문제라 대부분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게 저압 증기난방 시공 시 진공 펌프를 사용할 때 흡입관이 밑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요렇게 내려서 이렇게 꺾었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내려가죠. 이때 1단 흡상 높이가 몇 미터 이내 1.5m 이내로 해라 라고 배웠잖아요. 자, 그래서 52번의 답은 1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53번 보일러 내부 부식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돼 있네요. 자, 53번 같은 경우는 교재 180페이지에 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론 강의 꾸준히 들으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보일러 내부 부식 말고 외부 부식만 외우시면 되죠. 왜? 외부 부식은 두 개밖에 없거든. 그래서 외부 부식은 간단해. 외우는 것도 쉬워. 고온 부식과 저온 부식이 있다. 이게 다잖아요. 그래서 이 고온 부식과 저온 부식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보통 보면 보일러가 이렇게 있으면 연소실이 있고 여기 이제 버너가 설치된다라고 합시다. 그럼 이게 연도와 연돌이 이런 식으로 지나간다라고 했을 때 증기가 이렇게 한번 과열되는 걸 과열기, 그리고 여기서 또 내려와서 다시 한번 재가열되는 거를 재열기. 그래서 재. 그 다음 뭐가 있어요? 물탱크하고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물을 이렇게 가열시켜서 넣는 절탄기. 그리고 마지막에 공기를 이렇게 당겨다가 공기를 예열해서 여기 이제 송풍기 쪽으로 넣어주는 거. 이게 뭐였어요? 공기 예열기. 그래서 과제 절공이었고요. 이때 과열기, 재열기가 고온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고온부식이 주로 발생하는 곳은 과열기와 재열기였고, 그리고 저온부가 어디였어? 저온부는 여기 절탄기와 공기 예열기였죠. 그래서 저온부식이 발생하는 곳은 절탄기와 공기 예열기였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얘들을 왜 외부 부식이라고 불러요? 보일러 동체 외부에 있는 게 결국은 외부 부식이니까. 그래서 보일러 동체 내부에서 발생하는 부식은 내부 부식. 이 외부에서 발생하는 거는 요 외부 부식. 그래서 외부 부식은 고온 부식과 저온 부식밖에 없다. 그 외에는 전부 내부 부식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죠. 자, 그러므로 53번에 내부 부식에 속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저온 부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53번의 답은 2번.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54번 보일러 외부 부식의 한 종류인 고온 부식을 유발하는 주된 성분은 바로 앞에서 외부 부식 했었는데 그래서 뭐 한 번 더 정리합시다. 외부 부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고온 부식과 저온 부식이 있다. 그래서 발생 위치는 고온 부식은 과열기, 재열기였고, 그 다음에 저온 부식은 절탄기, 공기 예열기였다라고 했죠. 이때 발생되는 주 원인은 고온 부식은 바나듐, 그리고 저온 부식은 S, 황입니다. 자, 그래서 54번에 고온 부식, 자, 고온 부식을 유발하는 주된 성분은 V, 바나듐이 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54번의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55번 문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고시한 효율관리기자재 운영 규정에 따라 가정용 가스 보일러의 최저 소비 효율 기준은 몇 %인가? 이런 건 좀 외워주셔야 돼요. 답은 3번 76%입니다. 자, 그 다음 56번.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의 분기별 에너지 사용량, 제품 생산량을 그 에너지 사용시설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매년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가? 자, 요 56번 같은 경우는 교재 260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고 기간은 매년 1월 31일까지예요. 자, 그러므로 56번의 답은 1번. 자, 그다음 57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대기 중에 축적되어 온실가스 농도를 증가시킴으로써 지구 전체적으로 지표 및 대기의 온도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나타내는 용어는, 그래서 57번 같은 경우는 교재 227페이지에 나오기도 하고요. 요거는 문제만 잘 읽어봐도 웬만해선 푸실 것 같아요. 그래서 57번의 답은 1번 지구온난화가 됩니다. 지구의 온도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죠.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 58번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시 도지사로부터 한국에너지공단에 위탁된 업무가 아닌 것은이라고 돼 있네요. 자, 58번 같은 경우는 교재 28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한국에너지공단에 위탁된 업무가 아닌 것은 2번입니다. 고효율 시험기간의 지정. 자, 그 다음 59번 문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서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효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받는 기간은 이라고 돼 있네요. 자, 요 59번 같은 경우는 교재 249페이지 3번 항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나와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간이라고. 그래서 59번의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60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서 정한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자, 요것도 60번 교재 240페이지 보시면 나와요. 그래서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60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도 마치도록 하고요. 본 강의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